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포스트 뉴 노멀 시대의 도래. 이거 좀 무슨 어려운 얘기냐 할지 모르지만 아마 예전에 제가 금년 초에 뉴 노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포스트 뉴 노멀 시대, 앞으로 2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 책 표지가 하나 나와 있죠. 이거 피터 자이안이 쓴 책인데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역시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 각자 도생이 이제 나오네요. 이게 원어로는 Disunited Nations입니다. 우리가 흔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United Nations, 이렇게 그 합해진 나라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터 자이언은 이 최근 책에서 Disunited, 이제 다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은 누가 하냐? 각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국가들도 그러는 판인데 우리도 알아서 각자 준비하자,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거를 김로벨 TV에서 다룰 수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올린 영상 시리즈가 5개 디스토피아입니다. 그 용어 자체도 참 기분이 나쁘지만은 왜 디스토피아라고 그랬냐면 수년 전서부터 제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세상은 디스토피아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디스토피아 시리즈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달 말쯤에 나오는 저의 두 번째 책도 결국은 디스토피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무슨 뭐 뇌피셜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관찰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그거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지금 현재 21세기죠.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2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자,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1세기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취를 우리가 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21세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409불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같은 해에 34,891불이었어요. 그런데 21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35,168달러고 일본이 47,004달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4배가 느는 동안 일본은 17%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1995년이죠. 1995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보십시오. 그리고 1999년의 격차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1921년 보면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5,000불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우리 여기 우리가 쭉 성장을 하다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이 해가 2008년, 2009년인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죠. 예, 참 운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당선됐는데 그 해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얻어맞고 휘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서부터 2021년까지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들쑥날쑥 하다가 요해 좀 괜찮다가 하강하고 말았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0 기간 중 우리가 그러니까 1999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30% 수준이었는데 지금 86%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이 그래프를 보면 통탄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 지난 20년 넘게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요 같은 기간을 보세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헤매죠.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거의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그 성장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은 조금 난데 그래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그 경제가 EU 전체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도 타격을 받긴 하지만은 EU가 더 우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회고해 보면은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연평도에 포격 얻어맞고 천안함 폭침 당하고 뭐 북한이 뻑하면 미사일 쏴대고 그래서 우울한 시기를 지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성취를 했다. 예,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그 성장을 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박수를 보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뉴노멀 이게 2022년 1월 14일에 올린 뉴노멀하고 관련된 이 뉴노멀하고 관련된 썸네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3조 호황은 끝나고 이제 3고 불황이 온다. 뭐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이 말 참 제가 좋아하는데 뉴노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굉장히 큰 채권 운용 회사인 핀코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최고 경영자 무하마드 에리언이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뉴노멀, 이건 뉴노멀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언론에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됐습니다. 요즘은 또 뭐 적게 사용하더라고요. 그 특징이라는 건 뭐냐? 저금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죠. 예. 미국은 0.25%를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또 조금 올렸고요. 뭐 앞으로 계속 올린다 그러고. 근데 유동성 공급, 뭐 고급스러운 말이지만 돈을 막 푸는 겁니다. 예, 돈을 막 푸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3저 현상은 일상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돈은 많이 풀고 금리도 낮은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부채.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 효과. 1990년대 중반서부터 본격화된 세계 효과가 감소가 되고 또 자동화 뭐 이런 걸로 일자리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이런 3저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부채가 많냐? 보면 2020년 말 전 세계 부채가 227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GDP의 3.65배죠.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다 합쳐서 GDP의 3.65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부채가 매년 20조 달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2021년 말로 따지면은 한 250조 달러의 빚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은 저성장 속에서도 자산, 즉 주로 이제 주식과 버블이죠. 집값이 오르고 주식은 화랑을 보이는 어떤 버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금리가 낮고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석 달 전이죠. 그때 뭐 많은 분이 이거 보셨어요, 비교적. 이걸 보시고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이 뭐 미래 예측학자냐,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상 이후에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가요 그때 78,3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제 최근에 67,800원, 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중 최저가, 예, 그 13.5%나 떨어졌다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뭐 동학개미 하면서 삼성전자 사자, 7만 원대에 있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10만 원 간다 해서 10만 전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지금은 6만 전자가 된 겁니다. 3개월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또 전문가들은 이 삼성전자 주식이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금년 초에 그 원유가가 배럴당 76불이었습니다. 76불. 지금은 한때는 115불까지 넘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한 100불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휘발유 값도 많이 올랐죠.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석 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듯이 차츰차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하고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만들어낸 뉴 노멀, 그 시대는 가고 포스트 뉴 노멀 시대가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가장 크게는 미국 패권의 약화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 GDP의 75%를 생산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뭐 그 유럽 전체가 다 전쟁으로 폐해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한 60년대 들어오면은 그게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최강국이긴 하지만은 패권을 발휘하는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수한 거,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그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아프간에 가서 전쟁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라크 전쟁은 어떻습니까? 걸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전쟁했고, 아버지 부시가,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이라고 또 한번 전쟁, 2번이나 전쟁했는데 중동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 패권의 이제 약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패권이 약화됐다라는 거는 질서가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의 한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감이죠. 피로감. 그래서 각국이 이해가 상충됩니다. 이게 특히 EU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EU는 뭐 그 브렉시트가 말해주듯이 EU는 이제 결속력이 그 느슨해지고 잘못하면 해체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최근에는 프렉시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탈퇴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독일만 남는 거죠. 독일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가, 트럼프가 주장했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 뭐 미국 자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세계화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도 약화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미국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진행 중에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놓고도 EU 국가가 서로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 이해가 상충이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가스, 그다음에 석탄에 대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제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립 서비스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화에 이제 한계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뭡니까? 세계 전체가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엔 좋은 거 같았는데 이게 거꾸로 불안정성을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러시아하고 EU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뭐 나토 국가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에너지 값이 오르는 거예요. 원유 값이 오르는 거예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원유가가 76달러에서 갑자기 100달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상호 의존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가져오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경험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글로벌 밸류 체인, 그 소위 이제 세계 공급망이라 그러죠. 이게 밸류 체인. 이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일종의 세계도 분업 체제였죠. 식량은 어디서 생산하고, 뭐 값싼 공산품은 그 중국에서 생산, 인도에서 생산,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그 다음에 그 선박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칩,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공급망이 쫙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렇게 또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막대한 부채. 어마어마하죠, 이 부채가. 예, 이건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또는 위기로 몰고 가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 촉발 요인인데, 첫째는 2020년서부터 본격화된 팬데믹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뭐 인식, 문화, 행태를 다 변화시켰죠. 비대면. 학생들도 이제는 그 예전에는 그 대면 수업을 학교 나와서 그걸 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비대면 수업을 더 선호합니다. 벌써 이제 의식이 바뀌고 행태가 바뀐 거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때나 클릭해서 그 강의 듣겠다 이거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가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런 그 행태가 익숙해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 20년하고는 틀리죠. 지난 20년 동안에는 용돈을 좀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그랬는데, 이게 시들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을 마음대로 또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한때는 이제 중국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진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제 다루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다루려고 그러는데,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핵보유국을. 이게 벌어진 겁니다. 이 두 개의 촉발이 돼서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뉴 노멀에서 포스트 뉴 노멀로 급속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구성해 봤습니다. 뉴 노멀 시대는 세계화 시대고,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존해서 우리가 값싼 공산품을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고성장은 아니지만 성장이고,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빅텍, 뭐 애플이죠, 대표적으로. 빅텍 중심의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기, 물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분쟁 같은 게 일어나긴 하지만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국지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평화 그리고 안정,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화폐, 요건 좀 마이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주의입니다. 세계가 하나 됐다라는 건 세계가 집단화 됐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세계화가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미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자기네 본국으로 옮겨라. 그럼 지원해 주겠다. 옛날에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지고 대기업들을 밖으로 나가서 생산시설을 밖으로 옮겼는데, 이제 다시 가지고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된 거죠. 세계화 때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줬는데,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확실히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세계 공급망이었죠. 이래야지 싸죠. 사실 우리가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중국의 공산품이 워낙 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율성을 강조했던 거죠. 싼 게 좋다. 그래서 효율성이었는데, 이제는 로컬 밸류 체인으로 갑니다. 밸류 체인이 자국 중심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정성입니다.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제조업에 의존하겠다라는 거죠.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뭔가면, 자각을 한 게 뭔가면, 2020년 팬데믹이 됐을 적에 우리나라도 잠깐 그랬지만 미국이 팬데믹이 딱 되고 마스크를 다 쓰자 했는데 미국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산소호흡기도 한 대도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공급이 굉장히 늦어졌죠. 그거 보면서, 야, 선진국이란 나라가 마스크도 없어? 왜?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그런 긴급 구호 물품 같은 거는 우리도 생산해야겠다. 결국은 로컬 밸류 체인으로 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성장, 저성장 기조가 된 건 이제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금리, 고금리, 금리를 점점 오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고금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기업 또는 좀비 기업이라 그러죠. 영업이익 가지고 그 자기네 그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이거는 다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끌 하라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부추겼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조업은 아니죠. 제조업 중에서 2222개가 코스닥하고 코스피, 그러니까 이 상장사입니다. 상장사. 꽤 규모가 큰 거겠죠. 2222개인데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687곳, 약 31%가 한 개의 기업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 이거죠. 이거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기업을 잘 운영 못해서 정리되는 거 어쩔 수 없냐? 그럼 거기 종업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못합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문제는 뭐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예. 막 퍼졌다. 그런데 그 퍼준 돈의 대부분이 그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로 갔지 국민들한테 온 거는 뭐 재난지원금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유발하니까 양적 긴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그렇게 풀어서 개인도 좀 이득을 받는데 개인들은 이제 저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하고 주택에. 그러니까 버블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양적 긴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빅텍이라 가지고 테크놀로지 중심,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구글. 그게 앞으로도 뭐 성장할 건 분명하지만 그거보다는 경제는 에너지하고 원자재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말씀입니다. 예. 에너지. 원유가가 100불이 됐다. 뭐 115불이 됐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해 오는 원유가 10억 배럴이 약간 안 됩니다. 9억 5천만 배럴, 6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유가가 1달러가 오르면은 우리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10불이 올랐다. 그러면 100억 불입니다. 그런데 76불 하던 원유가가 115불까지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0억 불, 그 1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면 우리가 400억 불을 더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최근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중심. 근데 이 원자재에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겨울에 정말 춥게 지나고 그리고 밥도 조금 먹어야 되는. 독일에선 벌써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샤워도 조금 하자, 무슨 뭐 고기도 조금 먹자, 두꺼운 옷을 입자. 그 잘 사는 독일에서도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죠. 오케이?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고, 물가 상승. 보통 인플레이션, 물가는 뭐 조금씩 오르죠. 인플레이션 기준을 2%, 선진국은 2%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안팎으로 유지되면은 오케이다 그러는데 이게 3%가 넘어가면은 긴장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뭐 6.9%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난다. 예.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겠다. 돈을 사회 또는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다. 그런 이제 정책으로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돌린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히 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히 임금 노동자들은 야 물가 올랐어 우리 임금 올려줘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금이 올라요. 임금이 오르면 따라서 또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또 임금을 요구하고 이게 이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경제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평화 시대였습니다. 안정적이었죠. 사실 뭐 우리 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리도 물론 그 민사 부대를 파견하긴 하지만은 뭐 남의 일이었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유럽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럽이란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 개 나라가 아주 촘촘하게 밀접해 있잖아요. 거기서 제2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가 상승이라는 우리가
뭡니까? 그걸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된다. 뭐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 CBDC로 바뀐다. 요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화폐, 지금처럼 지폐,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 지갑이 그 앱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가상화폐는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집단주의에서 그 집단의 규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세계화에서 세계가 하나의 집단이었다면은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권역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유럽 국가, 전통적인 서유럽 국가하고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 같은 EU 국가 내에서도 그 이익이 상충되고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화라 그러죠. 그렇게 짜게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게 하나의 집단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 집단의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개인화된다라는 거죠. 이 개인화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경화된다라는 겁니다. 왜 EU가 그 EU의 결속 또는 세계화에 대해서 피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회원국끼리 갈등이 심해졌느냐? 이게 노동정책, 이민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경화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터 자이언이 각자도생의 세계화 지정학 해가지고 벌써 세계 각국 국가 단위로 각자도생이 시작이 됐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됐습니다. 전쟁, 고유가, 금리 인상, 포스트 뉴 노멀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도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가, 또는 뭐 아직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고, 새 정부가 어떻게 준비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거 자체가 세계 질서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좀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2021년까지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계화라는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성취, 즉 큰 수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게 통계마다 좀 틀린데 2020년 기준으로 한 72%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전체 생산해서 먹고 사는 것 중에 한 72%가 수출과 수입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때는 80%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수출, 그러면 우리가 일본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일본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좀 높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다 했을 적에 주요 수출국이 뭐냐면 미국, 중국, 일본, 뭐 베트남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중국하고 이제 홍콩을 합치면 한 30%가 되고, 미국이 한 15%, 우리가 이제 수출을 그 정도로 합니다. 일본이 한 5% 정도 되고, 베트남이 의외로 높죠. 10%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미국 마가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죠. 중국 경제 지금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하이 봉쇄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서울을 봉쇄한 거, 서울하고 부산을 봉쇄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 그 하역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죠. 일본도 뭐 30년 동안 아까 그 영상 초기에서 헤매고 있죠. 어디다가 우리가 더 이상
어디다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의정도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에너지하고 식량 우리가 자립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깝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은 적응합니다. 뭐 도태되는 기업은 도태되고 적응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세계화의 한국의 그 성취, 그건 뭐 기업이 한 거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한 거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는 믿을 수가 없고 결국은 개인이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각자 도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냐? 그렇게 하시겠죠. 그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금리가 되고 양적 긴축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 하고 원자재 중심이 되고 물가가 오를 거고 뭐 그렇게 그러한 변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개인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벌써 한 5년인가 6년 됐는데 저희 집이 좀 에너지 과소비 집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펑펑 하는 건 아니고 이 식구들이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다른 집보다는 오래 틀고 여름에는 냉방을 다른 집보다 오래 틀겠죠.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뭐 기본형을 설치했으니까 뭐 얼마 들였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냥 아주 한겨울 아주 한여름에 전기료가 한 15,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 뭐 5월 6월 뭐 4월 이런 데는 한 4,500원 또는 5,000원 나와요. 그래서 저는 4,500원 5,000원이 뭔가 했더니 이게 전기료에 TV 시청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내는 세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5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요 정도에는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요금 내는 건 빵입니다. 빵. TV 시청료하고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취약점이 이거로구나. 저는 이제 전기료가 너무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됐는데, 한 6년, 7년 됐는데, 그 설치비는 전기료 아낀 거 가지고 다 뽑은 거 같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이 뭐 20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한 10년 정도라고 흔히 그럽니다. 잘하면 15년 쓸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그 설치비 말고도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나 여름에 냉방, 난방을 다른 집보다 오래 그 작동을 시켜도 그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변화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을 부분이 어디냐를 생각해 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아마 이것만 해도 3차례 4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흘려서 지나갈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런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게 어떤 위기로 다가오는 게 의외로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한 2주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뭐 끝까지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러시아가 그냥 순순히 잘못 시작했네 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학자, 전문가들도 이런 추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